제가 앞서 그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린 걸 쭉 들어보셨으면 약간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왜? 이제는 경제가 나빠서 문제이기보다는 경제가 좋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 연준이 돈을 예전처럼 안 풀어준다든지 심지어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시장이 워낙 커서 이제 이게 좀 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연준의 긴축은 참 해야 될 긴축이고 충분할 그 긴축이고 알려진 긴축도 막 시작되면 약간의 충격이라도 아예 없던 적은 없었거든요. 뭐 물론 짧아가지고 대응을 필요 없었던 적도 분명히 많고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자, 또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강의로 이게 다치기가 힘드니까 채팅방에서 이렇게 토론하면 더 좋을 실제로 좋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설명란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또 연준 얘기를 하려면 좀 약간 거룩하게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민주주의라든가 뭐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필요라는 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또 많은 뭐 이렇게 에피소드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경험이 쌓이기도 해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모든 제도라는 게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오는 게 이제 사회 발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준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 이제 윌슨 대통령이 이제 그 연준법에 사인을 한 날, 신문입니다. 윌슨 대통령 하면 이제 우리 뭐, 아시죠? 우리 그 3.1운동 할 때 영향을 줬던 뭐 그 선언도 하신 분이고 해서 약간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사인을 한 이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하긴 했는데 참 자기는 하기 싫었다는 식으로 나중에 회고록에도 나오고, 그 1913년 12월에 이제 이게 서명을 하고 이제 14년에 출범을 하는데, 이제 초대 연준 의장은 벤저민 스트롱입니다. 십몇 년을 했죠. 십몇 년을 했는데 그것도 퇴임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아 있었다면 정말 오래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제 이 옛날 10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느냐? 지금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면 뭐 많은 걸 하잖아요. 일단은 중앙은행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금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좀 인플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물가를 좀 금리를 높여서 그 물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줄이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좀 돈을 좀 돌게 만들어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클을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금리가 지금 뭐 우리 또 뭐 FOMC가 있어가지고 이 또 어떻게 금리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FOMC도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재할인율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뭡니까? 은행의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왜 필요하냐? 예전에는 은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은행은 가장 강점이 뭡니까? 신용 창출의 기능이 있죠. 예금을 1억을 받으면 1억 대출하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권 가지고도 돈을 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돌게 만드는 게 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신용 창출인데,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은 그게 아니죠. 저축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신용 창출을 못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돌리는 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시중은행, 뭐 제일금융권이라고 하죠. 뭐 1, 2로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찌됐든 은행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들하고 재무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바보지,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야 은행도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뭐 그냥 남의 돈으로 자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와 저런 세계 최고의 뭐 잘 될 때는 그렇죠. 근데 은행이 취약한 게 모든 은행은 뭐 예금자들 다 뛰어내서 내 돈 돌려주세요 하면 그날로 망합니다.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금을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1억을 지금 주세요 하면 1억이 없잖아. 빌려줬잖아요. 그럼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뭐야? 그게 부도지 뭐. 그래서 모든 예전에는 금융위기가 2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냥 소문만 내면 은행이 망해. 그러니까 무슨 뭐 신한은행 무슨 은행 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흘리는 거지. 저 은행 위험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내 돈 찾으러 가잖아요. 그게 뱅크런이고 찾으러 가는 게 보도가 되면 또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또 그러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멀쩡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계속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금융위기지 뭐. 금융하면 은행이 제일 중심인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은행이 급하면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뭔가가 필요하다가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 은행 위험하다라고 해도 그 실제 예금자들 다 뛰어가 내 돈 주세요 하면 중앙은행 돈 찍어서 일단 주고 봐. 하면 다 줬잖아요. 부도 안 났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도가 안 났는데 나 그냥 집에 가도 될 듯? 이렇게 되는 거죠. 뱅크런이 멈추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그래서 최종 대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 있는 거죠.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자본주의는 부채로 출발하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 나밖에 없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해. 농기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죠. 은행에 100만 원 빌립니다. 근데 이자 5%가 105만 원이고 5만 원은 어디서 나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100만 원,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럼 5만 원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빌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출발부터가 부채예요, 원래. 그래서 왜 기업들의 부채는 또 자본으로 잡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빚은 빚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출발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빚을 클리어해 주는 사람, 마지막에 책임져 주는 사람이 최종 대부자, 연준 한국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권이잖아요. 한국은행이 최종 보증을 하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져 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엄청 이제 안전해진 거지. 은행들이 안전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전에 은행이 위험하면 지금이야 뭐 은행 예금이 최고 안전하니까 뭐 은행 예금 얼마 안 돼도 거기다 안전한 데 넣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 툭 하면 망할 때 예금 이자를 뭐 3%씩 주겠다. 그럼 누가 넣겠어요? 그냥 장판 밑에 깔아놓는 게 낫죠. 그러니까 위험을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금을 넣는 건 은행 채권을 사는 거잖아. 은행한테 돈 빌려준 거죠. 근데 얘가 망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8%더 달라, 9%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은행이 중앙은행 때문에 안전해졌어. 이제 은행이 망할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예금 이자가 푹 내려갔겠죠. 그럼 대출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죠? 둘이 거의 같이 이 정도 톤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대출 받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경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졸라게 중요하다. 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뭐 중학교 때 얘기 나온 얘기죠. 자, 그러면 저 중앙은행이 이제 그 필요성은 이제 아실 겁니다. 중앙은행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근데 미국은 이 필요한 중앙은행을 왜 그렇게 미국이 독립이 언제인데 1913년에 연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1913년이 100년 전인데 미국은 250년 됐잖아, 독립한 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만들었다가 실패했다가 만들었다가 실패했다가 해요. 중앙은행을 만들자라고 했다가 미국은 크게 두 개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크게 마인드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 저런 거지 새끼들 하고 아니면 그래도 우리 동포들 통일돼야 우리가 진짜 큰 나라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것들하고 무슨 상종을 해 그냥 꺼져 뭐 이런 애들 이게 있잖아요. 미국은 딱 두 개입니다.
그냥 아메리카, 죽고 나발이고 그냥 큰 나라 해야지 하는 거. 야, 우리가 왜 영국에 목숨 걸고 왔는데, 왕을 만들면 똑같은 게 돼.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별로 따로따로 살자, 우리는. 또 뭐 연방 만들라고 해봐야 또 독재자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하면 우리 또 신대륙을 또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게 독립주의자들이 늘 있어요. 대부분 남부에 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독립주의자한테는 센츄리를 말, 페더럴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꾸 중앙에다 뭘 만들고 그 연방을 뭐 만들면 독립이 안 되잖아. 주의 자치권이 훼손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북부 남부로 나누니까, 자, 북부는 아무래도 공장들이 많고 이제 산업지대니까 은행들이 좀 필요했겠죠. 왜? 그 사람들은 돈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뭐 제일은행을 먼저 만들어요. 더 펄스트 뱅크를 만들고 이제 세컨드 뱅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도 가만 보면 연준도 미국을 1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센트루이스 연준, 무슨 연준, 미니애폴리스 연준 이렇게. 그 와중에도 결국에는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쪼개놔요. 왜? 독립주의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면 미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 이 동네끼리 할게. 우리끼리 할게.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늘 이거거든요. 연방주의자, 독립주의자. 그래서 미국 땅 안에서 전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독립주의자, 연방주의자. 그게 남북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전쟁 때문에 남북이 으르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만들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니까 결국엔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고 중앙은행이 반쪽만 있으니까 말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연준의 역할은 뭡니까? 연준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만들어졌지 푸대접이에요. 미 재무부 안에서 같은 사무실 씁니다. 한 켠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독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재무부 안에 있으면 재무부 눈치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뭘 하냐면, 자,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지준율이라고 가지고 이제 보증 같은 걸 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은행이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을 다 돌려버리면 이제 엄청나게 신용차출이 많이 되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그 중에 10%는 중앙은행에다가 보증금을 걸어놔. 20% 걸어놔. 5% 걸어놔. 자, 그러면 10% 걸었다가 20%로 하면 은행은 100억일 때 90억을 굴릴 수 있다가 80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아무래도 좀 덜 돌겠죠. 예, 이걸 뭐 재할인율이라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면 중앙은행은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높여줘요. 그러면 괜히 대출해줘가지고 날려먹지 말고 중앙은행에 나와가지고 그냥 안전빵으로 꿀 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율을 높였다가 제한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알아서 지준율을 보증금을 넣으니까 그러다 이걸 낮추면 에라이 나가서 그냥 장사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처음에 하거든요. 중국도 아직 이런 게 더 많죠. 우리도 옛날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지금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FOMC가 뭐냐? 이 아저씨가 처음 한 겁니다. 재할인율만 했더니 뭐가 잘 안 돼. 그냥 그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는 우리야 뭐 집 사고 할 때야 뭐 30년짜리 대출 받고 하지만 기업들은 다 단기 시장에서 돈을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 시장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연준이 뭐 받쳐주든지 위를 뚜껑을 덮든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준이 그렇다고 몰래 하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자. FOMC가 공개 시장 조작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뭐 연준이 가가지고 갖고 있는 단기채를 막 팔아요. 그럼 막 사요. 이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대출 받을 때 회사채를 돌릴 때 이자가 싸지는 거지. 근데 경기가 과열됐어. 그러면은 또 연준이 갖고 있는 걸 가가지고 내다 팔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회사채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니까
이제 예전처럼 막 빌리지 못하는 거죠. 재할인율보다 더 직접적인 거지. 재할인율은 이제 은행의 예금 금리를 결정을 해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돌리는 걸 결정하는 거고 약간 간접적이죠. 근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잖아.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근데 이거를 스트롱이 이걸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1923년에 이걸 처음으로 그때 잠깐 경기 침체가 잠깐 오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먹혀요.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흥분한 거죠. 야, 이제 우리는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경기 침체면 연준이 그냥 받쳐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닝 피셔 같은 양반이, 그 똑똑한 양반이 이제 대공황 직전에다가 몰빵에다가 망하는 그런 일. 왜?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너무 과신한 거지.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긴 한데 그 효과를 너무 과신했던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도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현실 시장에서 먹히는 게 확인되면서 하나하나 더 고도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뭘 하겠습니까? FOMC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단기 시장, 단기채 금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시장 금리라고 하면 장기채를 얘기하는 10년물.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원래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단기 시장 금리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장기채가.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죠. 두 개가 따로 노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준의 정책과 실제 시장의 금리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혹은 역전됐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은 금융위기가 딱 터지니까 이제 벤버냉키죠. 버냉키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시장의 기능을 굉장히 존중하고 국가나 연준이나 이런 데가 뛰어들어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문화잖아요. 그랬는데 장기 금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버블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버블을 연준이 관리하기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는 뭐 단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1%고 뭐 장기 금리가 3%면 2%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이 2%의 차이가 은행의 예대 마진이에요. 은행은 단기로 해서 우리한테 30년 모기지를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단기 금리고 자기들 그 매출 지키는 게 장기 금리잖아요. 그러면 금리 차가 크면 클수록 은행한테 유리하죠. 많이 남기니까. 그러면 대출을 좀 더 수월하게 한도를 많이 해주겠지. 막말로 좀 떼어도 딴 데서 많이 버니까.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해지면 은행이 엄청나게 깐깐해지죠. 왜? 남는 것도 없는데 떼이면 망한다. 그리고 심지어 뒤집어졌다. 은행은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죠. 그럼 대출을 안 해야지. 그러면 그 은행이 돈을 안 돌리는 건 뭐예요? 시장의 돈이 멈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이 안 도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역전됐다고 그날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닌데 역전되면 조심은 확실히 해야 돼요. 채권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연준은 FOMC를 통해 가지고 단기 금리 관리하고 장기 금리는 시장에 맡겨놨더니 이게 2000년 딱 들어가지고 중국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중국이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많이 해가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또 미국 국채를 사는데 보통 1년물 이런 거 안 삽니다. 보통 10년물을 사거든요. 장기채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사니까 채권가격이 올라가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시장 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그냥 우리가 대출할 때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빚내 가지고 집 사고 주식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럼 버블은 더 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그때 장기 금리가 원래는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 차이는 나줘야 되는데 얘가 중국이나 일본의 매수세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올렸더니 뒤집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뒤집어진 거 은행에서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위험해. 라고 하니까 이제 엎어져 버린 거잖아요. 서브프라임이 지금 와놓고 보면 제일 사인을 크게 줬던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고, 두 번째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는데 주택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데 이제 주택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두 개가 가장 큰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연준이 너무 많이 올렸어라고 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연준은 올린 만큼 올렸는데 얘가 너무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연준이 여기까지 올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렸더니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면 역전이 되면 안 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 뭘 자꾸 채권을 사더라. 근데 도대체 누가 사는데? 라고 했더니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돈 많은 나라들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우리도 외환보유고 쌓아놔야 되니까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 채권을 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중국은 또 계속 돈을 벌어서 계속 사고, 이러면 이제는 장기 금리도 연준이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시장에 맡겨놨는데 그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약간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장을 왜곡하는 요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좀 마사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서브프라임이 터졌으니까 부동산이 무너진 거죠. 그 부동산 살려야죠. 그 부동산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금리 낮춰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일단 낮추는 거죠. 낮추려고 하면 연준이 장기금리 일단 사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니까 그냥 대출에서 집 사기 좋아지니 다시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하면서 일단 회복은 된 겁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에 크게 도움은 안 됐죠. 자산시장 돌아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건데 특히 코로나 이전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준이 장기 금리에 손을 좀 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2019년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는 이제 저번에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고 했을 때 나름대로 거대한 플랜이 있었어요. 플랜이 있었는데 그게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이퍼링 시작해서 그때 발표하고 2014년부터 테이퍼링해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고 2016년에 4번 올리고 2017년 4번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3% 정도는 가자. 3. 몇 %까지는 금리를 올리자는 게 원대한 목표였는데 이게 2015년에 9월 달에 오른다고 했더니 8월 달에 중국 난리가 나고 쌩 난리가 나서 일단 한 달 미뤄서 한 번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쌩 난리가 나서 2016년에는 4번 올리려고 했는데 한 번 올리는 걸로 끝났고요. 그리고 2017년도 4번 하려고 했는데 3번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2017년 때 아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서 2018년에 4번 드디어 연준이 10년 만에 목표했던 그대로 금리를 딱 올렸더니 역시 이번에도 장기 금리가 너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대로 가면 또 뒤집어지겠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2019년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년을 준비했는데 지금 역전이 하루 이틀 다니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난리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2019년에 경기 침체가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연준이 오케이 손을 든 겁니다. 낮출게. 예전처럼 못 올리는구나. 그래서 2017년에 3번 올렸던 거 다 되돌리죠. 다 되돌리고 그때 현타가 많이 온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장기 금리가 예전에는 경기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경기 나쁠 때 이렇게 했다가 이게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왜? 경기가 좋다는 말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 국채를 사는 애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 좋으니까. 미국, 일본, 아니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애들이 돈 벌어서 또 미국 국채 살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내려가겠지. 그게 40년간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금리를 못 올려요. 이걸 몇 번만 더 하면. 뭐 올렸다면 바로 역전이니까. 그럼 중앙은행이 왜 있냐? 통화정책이 그냥 연준은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찍는 거야, 그냥. 그럼 화폐 가치는 작살날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금리 가면 되잖아요 했더니 일본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걸 보니까 아 저건 답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는 장기 금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높여놔야 된다. 그래야 역전 걱정 없이 금리를 좀 올리고 왜 그렇게 금리를 높이려고 해요? 나중에 경기 침체가 순환적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는 좋았다 나쁘다 반복하니까. 그럼 그때 낮춰주려고 하면 올려놔야 낮추지. 그죠? 근데 올리려고 하면 장기 금리가 여유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말하는 세계화나 이런 게 계속되면 미국의 장기 금리 거의 바닥에 붙어버릴 거기 때문에 연준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그냥 앉아서 돈만 찍어내는 거고 달러의 가치는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미국의 가장 큰 패권 중에 하나인 달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중앙은행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통제력을 잃는 순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본시장이 폭발할 겁니다. 위로. 왜?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될 거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곧 돈 찍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벤 버냉키가 재임 시절에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지나가고 보니까 동아시아의 과도한 저축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 또 다른 데 가서 쓰면 될 건데 안 쓰고 저축한다는 거지. 왜? 미국 국채로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장기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연준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운신폭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19년에 이거 문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럼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 때문에 뭘 많이 팔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기금리가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장기채를 팔아서 금리를 좀 끌어올려도 되잖아. 그게 양적 긴축이에요. 양적 완화의 반대죠. 양적 완화는 찍은 돈으로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근데 양적 긴축은 뭡니까? 오히려 채권을 주고 채권을 팔고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가지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좀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해가지고 적살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재밌는 게 이게 시중에 풀려 있는 미국 국채의 양 중에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연준입니다. 양적 완화로 늘었다가 1차, 2차, 3차로 늘었다가 양적 긴축으로 왜? 이때는 금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 이때만 해도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2015년 연말 이때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 장기채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장기채가 그대로 낮아 있는데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면 또 역전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내다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양적 긴축이거든요. 팔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왕창 사버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차라리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거를 나중에 또 하자는 거죠. 이제는 연준이 외국보다 더 많은 양, 거의 갖거나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고 연준이 적당히 해서 물량 조절을 하면 장기채 금리를 좀 올릴 수 있겠다. 요때도 시도를 했지만 요때는 외국 비중이 너무 컸잖아. 절반 이상이었잖아. 근데 외국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그 연준도 줄이고 외국도 줄이는 바람에 좀 그때 약간 충격이 없지는 않았었지만 지금은 일단은 연준이 진짜 가장 큰 손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장기 금리도 원래는 아름아름 다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다는 거고, 관리를 하기에 사전 준비가 뭐냐면, 우리 꼭 금리 올라가면 첫 번째 기사는 뭡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또 어젠가 71년 됐다고 그 기념사를 냈는데, 거기 굉장히 매파적인 걸 해서 올해 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 꼭지는 꼭 정해져 있죠.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가 1% 올라갔을 때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 큰일 났습니다.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럼 장기채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들이 부담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미국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나눕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직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집 사실 때 아시겠죠. 코픽스 이런 걸로 연계돼 가지고 가상금리에서 대출 이자 결정되는데, 거기 보면 단기 금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단기하고 장기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돈 많이 빌리는 건 결국에 집 사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장기채 금리로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금방은 장기채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가계부채를 장기 금리로 연결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은 우리와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제 변동금리가 조금 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다 거의 다 고정금리인데, 근데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릴 때 이자가 5%였어. 5% 30년 고정으로 일단 빌려요. 근데 금리가 3%로 떨어졌어요. 3%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5% 빌렸는데 시장금리가 8%가 됐어요. 그럼 은행이 8%로 내는 못해. 그 권한은 채무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 있을 때 집을 무조건 사야 돼. 살려고 하면 지금 사야 돼. 왜냐하면 지금 고정으로 깔아놓으면 나중에 올라도 되고, 또 만약에 더 빠져도 그때는 바꿔준다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변동금리죠. 근데 우리는 위아래가 다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지금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LTV가 문제라서 그렇지 뭐 금리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한도가 문제라서 그렇지. 근데 미국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장기 금리를 올리진 않겠지만 지금 양적 완화하고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릴 건데, 나중에 올리기 전에 가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계 부채를 내서 집을 살 거면 지금 살 수 있게 기회를 좀 터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돈을 푸는데 800억 달러는 국채를 사고 400억 달러는 MBS, 즉 이제 그 모기지 채권을 사는데, 이 가만 보면 원래는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10년, 20년 이렇게.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모기지 금리가 계속 내려가요. 이 연두색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고, 이거는 파란색은 30년물 모기지, 이건 15년물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방향이 같죠. 채권 금리 오르면 같이 오르고.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뭡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지금이 집 살 기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싸진 거잖아.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나중에 금리 오를지도 모르니까 일단 고정으로 깔아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도 이자가 이렇게 싸면 사람들이 2배로 빌려도 이자가 반토막이 나면 가계 전체 이자 부담을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기 금리를 올려도 이 사람들이 높여서 낼 리가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거죠.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를 좀 높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을 좀 비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일부러 좀 그러는 게 아닐까?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장기금리를 왜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면 장기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만 가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계속 내려가면 이제 바닥에 붙어버릴 거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리고 중국도 이걸 모르겠느냐?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도 가계가 직격탄을 맞잖아요. 가계가 직격탄을 맞으면 미국은 큰일 납니다. 왜? GDP의 80%가 소비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죽어요. 그러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도 이제 그냥 고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고, 그리고 또 낮을 때, 이례적으로 낮을 때 지금 그 부동산 붐이잖아요. 이럴 때 저렴하게 고정금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는데, 중국은 한국도 그렇지 않죠. 미국 금리 올라가면 우리 한국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처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처럼 이렇게 변동금리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면 안 되지. 이해되십니까? 금리가 높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더라도 그걸 생각해서 감당 가능한 안에서 내야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이 이런 흐름 눈치를 채고 어떻게든 중국인한테 버블이 안 끼도록 속도 제어를 엄청나게 해요. 뭐 주식시장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그 버블 끼는 걸 경계합니다. 왜? 터지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혼란이 커집니다. 성장이 없는 하나의 중국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중국 최고, 사회주의 최고. 왜? 우리는 버블이 없고 붕괴도 없어요. 미국은 맨날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 금리는 당연하고, 그건 23년 이후에 올리겠다고 얘기한 건 당연하고, 장기 금리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안 올라가 있으면 미국이 금리 못 올린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작전 아닌 작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그걸 알고 버블 끼는 거를 굉장히 막고 있어서 최근에는 중국이 뭐 오히려 뭐 거의 긴축에 가까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붐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웬만하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근데 그렇게 해도 돈들이 들어가니까. 왜? 미국이 돈을 푸니까, 돈들이 들어가니까 위안화가 좀 강세로 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이럴수록 더 이제 흐트러지면 안 된다. 흐트러지면 이제 확 버블이 끼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면 이제 돈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붕괴가 올 수 있고, 그게 공산당의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도 조금 약간 부동산에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하락을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이런 속도로 상승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표면적인 금리는 물론이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도 지금은 뭐 1.5가 깨지고 막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한 2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야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장기채 금리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테이퍼링이 어쨌든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테이퍼링 어떻게 할 건가? 뭐 빠르면 뭐 6월 달에 FOMC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6월 달에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뭐 CPI가 5%가 나오기도 했고 했지만, 연준이 주로 보고 있는 주요 지표에서 연 단위로 2%가 넘어간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8월, 9월 정도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근데 8월이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는 잭슨홀이라고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거고, 작년 8월 때 ATI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처음 연준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올해 8월이면 딱 1년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물가를 평균으로 놓고 계산하겠다는 게 이제 AIT인데, 평균의 기간도 얘기하지 않았고 레벨이 어느 정도 이상인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연준은 그냥 PC나 이런 것들이 연간 2%에 도달하면
아, 이제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려왔는데 그거를 선을 넘는 게 아니고 기간으로 잡겠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게 작년 8월인데 그러면 이게 5년치를 평균 볼 건지 1년치를 볼 건지를 모르겠는 거고 평균했는데 똑같이 2%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든 시장한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1년에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돈을 퍼부어야 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그래도 공짜 돈은 좋으니까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걸 좀 줄이겠다는 거, 뭐, 한 달에 200억 달러씩 줄인다든지 이게 나오면, 아, 그래도 약간 그거 믿고 온 게 있으니까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이 조금 더 시장을 만약에 배려해 준다면 정책을 섞어서 발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언제부터 한 달에 200억 달러씩 줄여서 결국 6개월 만에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종료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우, 드디어 시작인가? 이렇게 할 때, 그런데 AIT가 우리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5년으로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모호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이라고 발표했다라고 하면 연준이 지금까지 본 게 PC인데 PC가 2%를 연간으로 넘으려고 하면 앞으로 5년간 3% 이상이 계속 나와야 평균 2%가 넘어가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다 1%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테이퍼링은 하는데 사실 테이퍼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얼마나 세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5년으로 하겠다는 말만 해줘도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물가가 연 3%씩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면은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 인상까지 한참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금리를 올리면 3, 6, 9, 12 이게 중요한 4개의 분기별로 이제 0.25씩 올려서 1년에 1%씩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 5년이면 PC가 그러면 1년에 한 번 올리기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까이까 좀 해도 그만이네. 제일 중요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우리의 속도보다 좀 늦어지면 차라리 괜찮은 거 아니야?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되니까 중국이 오바이트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3달 넘겨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연준이 2016년에 4번 올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월 달에 옐런이 지지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연말에 올려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예상보다 훨씬 속도가 죽은 거죠. 그래서 겁먹고 있던 시장에 오이하고 달리면서 우리가 2,600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뭐 어차피 해야 될 거고 테이퍼링 자체가 좀 비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금리 인상은 2013년 말이나 2023년 말이나 2024년 뭐 상반기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금리 인상은 터울이 좀 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계속 좋잖아요. 그러면 금리 그까이 올리는 거 별거 없지라고 제가 하면 그때 또 이제 한 파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0년 그리고 2017년 뭐 이럴 때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좀 중요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시장을 생각하면 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는 거는 뭐 바이든이 저렇게 인프라 투자를 몇 조로 한다 그러고 뭐 물가가 뭐 5%씩 오른다 그러고 다 난리인데 왜 국채 금리는 안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지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게 기저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2분기 거는 제끼자 이거죠. 뭐 5%든 4%든 놀랍긴 한데 그냥 놀라고 마는 겁니다. 이게 3, 4분기 계속 가면 내가 인정. 근데 여기서
이 5% 중에 3%는 기저고 2%는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일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는데 넉넉히 볼 수는 없잖아 라고 하면, 물가 중에 제일 특이한 물가가 있죠.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가는 거, 인건비. 그죠? 아니 뭐 그 농산물은 오르락내리락, 기름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인건비는 오르락내리락이 없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그냥 끝이지. 안 내려갑니다. 해고했으면 해고했지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진짜 물가 상승이라고 보는데, 아직 인건비가 좀 애매합니다.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인건비까지 오르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물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채권 안 좋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왜 그런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안 뽑힌다는 거죠. 사람 뽑으려고 해도. 야,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람을 뽑는 데는 많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작으면 당연히 이제 돈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물가 상승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라는데, 이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일단은 뭐 지금 실업급여가 9월 6일까지 확정되는데, 그게 주당 300불씩 더 주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 주는 게 있고 연방이 주는 게 있는데, 한 주에 300불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주에서 받는 거 플러스 300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연방이 주는 게 300이 사주면 1200불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4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받으면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서는 내가 일해서 250 버나 실업급여로 200만 원 받으나 차라리 실업급여 받는 게 차라리 편할 수 있죠. 굳이 9월까지는 꿀을 빨다가 이제 가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보다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근데 실업급여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더 주기도 애매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 돈 가지고 차라리 실업급여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냥 이걸 구조적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U1부터 뭐 U12까지 있는데, 그냥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걸 보는 게 경제 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뽑아야지. 사람은 뽑고 있는데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하니까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노이즈가 일단은 실업급여가 빡세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가 좋으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학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취업을 안 합니다. 왜? 경제가 좋으면 막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고 하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면 일단 학업은 중단하고 휴학하고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지 되는데, 지금 주식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고학력자들은 차라리 주식해서 번 돈으로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자들은 실업급여로 버티고 고소득자들은 꿈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률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올라가고 있는 거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노이즈가 많다.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다리자.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은 임금이 그 사이 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미국에 또 주별로 또 많이 다르니까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데서는 9월 6일 이전에 이걸 커트를 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조기 종료하는 데서 이제 그 실업급여가 끊기니까 나오는 사람이 좀 생기겠죠. 그럼 구인난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도 2분기가 뜨거울까요? 3분기가 뜨거울까요? 당연히 지금이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가동률이 지금이 높지 그때가 높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나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가동률이 조금 내려갈 거니까 임금 상승이 그 큰 물가 상승을 갖고 올 정도로
크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어쨌든 블루웨이브라서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그냥 180석으로 밀고 갑시다. 이걸 하면 벌써 다 통과됐겠지. 근데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안 하고 있지. 할 수 있는데. 왜? 공화당하고 협상합니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에요. 바이든은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협상을 많이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그 원내대표가 또 자기 오바마 부통령 때 이제 같이 협상도 많이 했던 미치 맥코넬이기 때문에 그냥 쌩까고 그냥 우리끼리 51명 단독 처리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얘기를 하죠. 너무 많으면 좀 줄인다. 그러니까 처음엔 2.3조 했다가 1.7조 어때요?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좀 1조까지 좀 줄여볼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얘기할 때마다 금액이 좀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단독 추경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대강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대강 그림이 나오잖아. 1점 몇 조에 끝나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반영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채권 시장이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물가가 더 높게 나오고 하는 거는 뭐 알고 있었어. 뭐 캡처나 해놔야지 5%를 내가 또 보다니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좀 넘기고 이제 진성은 3분기나 되고 그리고 연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집단 면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비스업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가늠하고 테이퍼링을 발표할 그 속도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연준이 급할 게 없거든요. 지금 2분기까지는 작년의 기억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노이즈가 많고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된다. 안 되면 9월에 FOMC도 있다. 이거 지금 테이퍼링 먼저 안 한다고 난리 난 데 없습니다. 하긴 할 건데 언제 어떻게 할 거냐. 200억 달러씩 할 건지 100억 달러씩 할 건지 시작은 또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재정 정책이 세게 나가면 그냥 테이퍼링 빨리 끝내고 이제는 공을 정부로 넘기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약하면 테이퍼링을 좀 천천히 길게 가든지 그리고 미국이 집단 면역이 이제 해서 그냥 옛날처럼 부비고 다니면 그냥 테이퍼링은 그냥 빨리 하고 치워버리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지면 또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니까 그걸 좀 보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미리 먼저 막 집어던질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하나 오히려 이때가 높게 나왔지만 이때가 고점일 거야.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어 라고 해서 오히려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도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하고 지금하고 좀 닮은 부분이 많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미중의 갈등이 또 1950년대,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모습을 좀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1920년이나 1950년, 60년의 그때의 모습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1920년대는 신기술이 나와서 그때는 또 새로운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죠. 그때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었고 지금도 뭐 자동차가 이제 뭔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미소 분쟁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 우리 냉전 시기 때 주가 더 올랐습니다. 냉전 시기 때가 오히려 주식이 더 좋았어요. 경쟁할 때. 관세로 때려 맞을 때는 그게 서로 이제 그냥 남의 입에 있는 거 빼먹기 뛰기 때문에 안 좋았지만 오히려 기술 경쟁일 때는 그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나쁠 건 없었다. 근데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선점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분쟁이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의외로 강대국 간의 체제 경쟁이 생산성의 향상을 좀 가져오는 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산성 향상 때문에 나오는 성장이 앞으로 높아지게 될 금리보다 더 높게 나오는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자가 돼서 또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되겠지만 미국은 일단 체제 경쟁을 가장 많이 해본 나라죠.
그리고 다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영국에서 패권이 자기한테 넘어올 때도 한번 해봐서 이겼고요. 소련하고도 결국 이겼죠. 일본도 이겨냈죠. 그러니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미국이 100%인가 했더니 중국은 그래도 졌던 애들이 왜 졌느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일본처럼 안 되려고 어떻게든 법을 막으려고 하고, 중국에 신용카드 잘 없는 거 아시죠? 왜겠습니까? 그게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아닙니다. 신용카드 만들려고 가면 집문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 체크 카드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신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신용을 하냐면, 우리도 그 안 좋았던 시기에 신용카드 이렇게 했더니 버블이 꼈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카드 대란 보고 놀랬다고 하긴 좀 오바지만, 신용을 허용하면 일단 돈이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담보는 없는 사람이 많지만 신용은 조금씩이라도 챙길 수 있잖아요. 뭐 좋은 기업에 다닌다든가 하면 그만큼 그 신용이 또 담보가 돼서 또 은행 대출이 돌기 시작하면 시중에 돈이 돈단 말이에요. 그럼 버블 온다니까. 근데 버블 오는 것도 좋은데 그때 때마침 뭐 중국을 조지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들 사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올려버리면 그 돈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박살난다. 한국이 그래요. 준비되지 않았던 92년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주식시장을 열었다가, 그리고 우리 90년대 얼마나 좋았어요. OECD 가입하고 뭐 우리 되게 중진국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일일이 하면서 그때는 이제 법을 만들고 있었지. 우리가 아예 만들고 있었죠. 그 기업들이 자본금 100억이면 한 400억씩은 다 땡겨가지고 뭐 세상을 넣고 할 일은 많다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터지니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한국도 그랬고.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하자 한국처럼 순진하게 개방하면 그냥 알몸된다. 는 거고. 그리고 일본처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 거지것대로 하면 뒤진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을 넘어올 때, 이 군사력과 그리고 기축통화 이런 거. 그렇다고 뭐 위안화가 뭐 그 달러의 기축통화를 위협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 친한 애들끼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디지털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 중국도 열심히 빡세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승 무패의 미국과 이제 와신 상담의 중국이 이제 좀 붙을 건데,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 내에서도 뭐 반대도 많고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많고 하겠지만, 중국 때문이라도 한 10년은 할 거다. 공화당이라고 해서 중국이 예쁜 게 아니거든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세금만 높이고 인플레만 유발할 것 같아서 정말 싫지만, 일단 인프라가 너무 오래됐고 이제 항만 철도 이런 것들도 너무 옛날 거고, 일단 텍사스 이런 데 보세요. 잘 사는 동네라고 했더니 뭐 잠깐 뭐 눈보라 친다고 해가지고 뭐 보름 내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직도 저 오스틴 공장 치우고 앉아 있고, 인프라가 셀프예요, 미국은. 하긴 뭐 치안도 셀프니까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당연히 전기 뭐 이사할 때 전화하면 가스공사나 이런 데 가서 가스 놔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지가 깔아야 돼. 이게 말이,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차라리 전봇대를 자기가 세워라도 전기를 끌어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기생충처럼 살아야죠. 미국의 현실을 보려면 노마드랜드 그 영화도 있지만 소설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뭐 노마드라는 게 약간 떠돈다는 느낌이잖아요. 예전에는 좀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 뭐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자기가 일하는 데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노마드는 그냥 돈 없어서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사진을 찍을 때 웃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안 웃어요. 왜? 이빨 빠져 있는 게 딱 돈이 없는 증거거든요. 미국의 치과 치료 비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썩은 거를 그냥 뽑아버리게, 그게 빠지거든요. 임플란트 하면 돼. 임플란트 할 돈이 있으면 그냥 다 수리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웃는 순간, 우리는 솔직히 뭐 1년에 2번 뭐 스케일링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임플란트도 솔직히 예전에는 비쌌지 지금 뭐 하려고 하면 뭐 크게 뭐 네다섯 개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면 크게 안 비싸거든.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그냥 그 이빨로 치고 보면 우리나라 진짜 천국이죠.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빨이 하얗고 다 있다. 그게 부의 상징입니다. 딴 게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하얗게 이병헌처럼 웃을 수 있으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뭐 참, 우린 그것도 모자라 막 양악하고 하잖아요. 이빨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니까 자랑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너무 구리고 오히려 중국 애들 좀 잡게 되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네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세게는 안 돼.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1년처럼 하다가 많은 것보다는 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1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오듯이 재정 정책도 이게 확실한 승자 뭐 지금도 승자는 이쪽인데 뭐 어쨌든 이제 중국이 도전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제끼려고 하면 한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자, 그때까지 재정 정책을 미국도 할 것이고 당연히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기술을 놓고 서로 근데 기술은 기업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할 거는 그 기술 개발할 힘은 우리가 없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물건을 얻어서 수익을 남기는 게 현명한 개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은 체제 경쟁을 가장 많이 해왔고 모두 이긴 패권국으로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중국은 유럽, 일본, 소련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들의 실패에서 배운 도전자의 싸움이 앞으로 10년 동안 열릴 거다라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